최근 북핵 실험 이후에 뉴스거리 중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거 아니냐, 또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인식들이 출현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북중 간의 역사를 한 60년 동안 이렇게 해고를 해보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극단적으로 오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화혁명 시절이죠. 중소 분쟁이 이제 격화되고 64년부터 사실은 70년까지 김일성은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6, 7년 동안을. 그리고 또 한중 수교 이후에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에부터 99년까지 최고위층 방문이 없었죠. 당정군 채널이 모두 끊겼죠.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인가요? 2년도 안 된 사이에 김정일이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중 관계라는 것이 냉탕을 오갔다가 온탕을 갔다가 하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이 어떤 전략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라는 좀 지속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국이 어떤 전략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정세를 바라보느냐, 한반도 문제를 보느냐, 그런 문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조망할 때 일종의 이제 위기 관리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상황 전개라는 것이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기 관리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위기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굉장히 소극적 의미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전쟁 방지라든지 뭐 그런 소극적 의미로 정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위기 관리라는 것은 전략적 이익의 최대화와 전략적 손실의 최소화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떨 때 전략적 이익이 최대화되느냐, 그것은 한반도에 대해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할 때 전략적 이익이 최대화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의 갈등도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전략적 손실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혹은 한국으로의 흡수 통일이 될 때, 또는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때, 중국이 소외될 때 전략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출현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전략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략적 이익의 최대화와 전략적 손실의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중국의 현실적인 관리 포맷이라는 것은 구조는 변하지 않고 현상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가는 현상 유지 플러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면서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유도한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한다든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유지한다든지 남북 간의 기준적 통합을 유도한다든지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때 자국의 정치적 보이스를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비확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런 현상 유지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때 일종의 2+2 포맷으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북 간의 선행적인 가시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선행되고 추후에 미국과 중국이 이것을 정치적 평화적으로 보증하는 그러한 포맷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 간에는 한반도 상황의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아직까지 형성하지 못했지만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있어서는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2+2 포맷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중국이 선호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현상유지 플러스 포맷이라는 것은 중국이 직면한 또 다른 전략적 딜레마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북중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동북아의 지전략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의 궁극적 해결보다는 상황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것이 이제 현상유지 플러스 포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은 궁극적 해결보다는 신중한 관리에 주안점을 맞춘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한반도 전략 속에는 자유주의적인 전략 목표와 현실주의적인 전략 목표가 혼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호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중국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를 사전에 통제해서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두 가지 전략 목표, 자유주의의 전략 목표와 현실주의의 전략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유주의적 목표가 우선순위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현실주의적 목표가 우선순위에 오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북핵 문제에 좀 투영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2000년대 북핵 위기가 다시 터졌을 때 중국은 사실은 부시 1기 정부 때는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균형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부시 2기 때 중국은 후진타오 2기 정부죠. 그 당시에 상당한 적극적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기를 하고 협력이 잘 됐다. 굉장히 공조를 적극적으로 중국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익 상관자 역할을 했었다. 스스로 이익 상관자 역할을 수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미중 간에 굉장히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었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던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동참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차 북핵 실험이 있었죠. 2006년에. 그 이후에 중국의 역할이 많이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이 육자회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나오고 했던 것은 중국의 역할에 기인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북핵 협상의 구도가 자국이 소외된 2+0 그러니까 북미 양자 구도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그런 부시 2기 때의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대미 편향적인 중국의 북핵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대북 입지만 약화시켰다. 자국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2009년 2차 북핵 위기 이후에는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중국과 북한이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굉장히 소요 기간이 길었죠. 1년이 넘게 소요를 했습니다만은 2차 북핵 위기 이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대북 입지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차 북핵 위기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이 급격한 관계 완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 가지는 어떤 전략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다시 균형자적인 역할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통해서 중국은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통 우위라는 그런 기치 아래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교역이라든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여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육자회담을 통한 상황 관리의 유용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략적 관리론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행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의 전략적 관리론, 일종의 현상 유지 플러스 포맷이라든지 2+2 포맷이라든지 이러한 이해 구도 내로 들어갔을 때 북한의 이해, 전략적 이해가 담보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 되지 않고, 사실은 그러한 포맷들은 대북 관리형, 대북 포위형 관리 체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러한 대한반도 현상 유지 플러스 포맷이라든지 전략적 관리론, 이런 기조들은 북한의 이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정치 구도라고 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정치 구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이 갈등하는 양상하에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한다는 그 중재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구도, 일종의 대북 포위형 다자구도, 대북 관리형 다자구도가 형성될 때마다 북한은 그런 다자구도의 판을 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보다는 모험주의적 돌출 행동을 통해서 자국의 지작적 위상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핵무장이라는 어떤 자구척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대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핵을 가지면서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보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다라는 것은 북한 전략가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 큰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들이 향후의 대미 협상을 어떻게 전개할까? 이런 그들의 전략 구상을 한번 짐작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된 핵 억지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미국의 우려사항,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핵 이전 같은 미국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해주고, 미래 동북아 정치 구도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주한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시켜주고 대중국 견제에도 협조해 줄 수 있다라는 대미 협상안을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된 핵 억지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남북한 간의 큰 군비 경쟁이라든지 큰 어떤 전략차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미중 대립적인 세력 균형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된 핵 억지력을 구비하고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미래 동북아 구도에서 자국의 생존의 어떤 정치적 심리적 안전판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추론이라기보다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발언이라든지 북한 외교 실무 라인의 공식 비공식적인 어떤 발언 속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북한 간에는 전략적인 이해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중국과 북한 간에 있는 잡음,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의 사고의 틀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망치 않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빨이 입술을 깨물지도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계라든지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아주 우리한테 좀 쇼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특히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중국의 여론이라는 것이 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조금 건설적인 관자 역할을 좀 해보자.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균형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투영된 방향으로 북중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아닌 중국이 좀 주도권을 잡아보자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한을 좀 더 정상국가 좀 시켜보자. 그래서 좀 북한의 변화를 좀 유도시켜보자. 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중국에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상적일 수 있다. 완충지대가 필요하면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한국과도 관계 발전을 유지하고 미국과도 전략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또 심지어 요즘에는 또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한국으로의 흡수 토기를 지지하든 간에 또는 북한 내에서 친중 정권을 조장하든 간에 현재 김정은 정권은 안 된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상의 이러한 의견들이 과연 정책 레벨로 승화될 수 있을까? 정책 레벨에서의 어떤 최고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시킬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1차, 2차, 3차 북핵 실험이 있었죠. 2006년, 2009년, 2013년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세계를 비교해 보면 정부 공식 레토릭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06년도에 1차 북핵 실험이 있었을 때 중국은 외교적 언사가 중에 굉장히 고난도를 비난할 때 쓰는 어떤 한란이라고 해갖고 제멋대로 북한이 북핵 실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을 안 쓰죠. 그리고 북한이 국제적인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2006년이나 2009년에는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실험했을 때는 촉구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건 그만큼 중국 자체도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능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공식 라인, 공식 외교 레토릭은 여론만큼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 능력을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할수록 중국의 대한 마련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죠. 유무상 원조라든지 다양한 경업 프로젝트라든지 중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라든지 지하 자원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송출되는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시적인 제재 수단을 쓸 때 그 불안정성의 모든 책임이 중국에 전가되는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적인 제재를 쓰면 사실은 대북 어떤 전략적 입지라는 것이 급격히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한미와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해서, 한반도 미래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핵 능력을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또 그에 따라서 위협 조장 어떤 수위를 높여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될수록 중국의 정책적인 공간, 전략적인 공간은 축소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맞춰서 대북 정책이 변할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은 중국 정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정책이 사람이 바뀌기 전에 정책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이죠. 중국은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그 차세대 지도부가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전임 지도부와 협력하에 미리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게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 7월을 전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리뷰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4세대 지도부와 5세대 지도부가 협의해서 북한 문제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라는 것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방침이죠. 왜 이렇게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느냐 하는 이런 논리적인 어떤 논리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한반도 안정에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상위 전략 목표라는 어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되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엔에서 논의되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찬성해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의 궁극적 해결보다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에는 찬성하면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궁극적 해결보다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기조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의 안정화라든지 북한의 지전략적인 의미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는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북한과의 교류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향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면 일단은 국제사회의 커밋먼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의 북한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정도의 어떤 제재 국면, 그러니까 전면적인 금융 제재라든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 같은 것은 엄격히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장기적인 견지에서 북한과의 정상적인 양국 관계 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역이라든지 경제협력 그러한 기조들은 계속 유지되어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좀 적절하고 신축적인 제재와 포용을 취함으로써 대북 협상력과 대미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전개되는 강대국들의 어떤 북핵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피로감이 있다. 외교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 중국 여론들이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전향적인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중국 정책 당국은 상당한 피로감에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중국의 피로감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정말 뭔가를 하기 싫다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번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결의안이고 이것이 잘 이행되어 가기를 바란다라는 공식적인 멘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이 하는 것 이외에 자기 스스로 나서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유도하는 그런 적극성을 기대하면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한국 스스로의 상황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의지를 좀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일단 중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잘 식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라는 것이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를 좀 잘 식별해서 중국이 이제 추구하려는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다자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국의 어떤 그러한 이해를 좀 고려하고 또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건설의 역할을 좀 인정해주고 또 미래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중국의 좀 우려를 좀 해소해주는 관여와 좀 확신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든지 위협 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또 북핵 위협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우리도 구비해야 된다는 그 불가피성을 중국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또 앞으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대북 전략 대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미래 상황을 좀 상정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협력 구도들이 있죠. 남북중 협력이라든지 남북러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중러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다자적인 협력 구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미래 상황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 상황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총론이 아니라 좀 강론이 강한 외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미래 모습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구체적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좀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